자, 주민등록표가 있고 일단 주민등록표는 전진학시인데 문제도 정진학 주민등록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정진학과 생계를 같이 한다. 김가연은 배우자네요. 이자소득 750만 원과 배당소득 1350만 원이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었다. 자, 원천징수되었는데 자,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니까 금액이 2,100만 원이네요. 자, 우리 금융소득은 그 소득자 이제 그 소득자당 그 이자와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지금처럼 국내 원천징수 당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혹은 원천징수 당한 적이 없으면 그냥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과세가 되면 소득 금액이 그냥 2,100만 원인 사람인 거예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가연은 소득 금액이 2,100만 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야지 분리과세가 되면 소득 금액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면 2천만 원까지는 소득 금액이 0원이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은 소득 금액이 2,100만 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불가능이죠. 자, 그럼 소득 금액 때문에 김가연 씨는 안 될 거고, 자, 김옥란은 일용근로소득, 김옥란 장모는 일용근로소득이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뭐 기본문제 대상 되시겠네요. 뭐 연세도 많으시고 자녀는 모두 수입이 없고 그럼 둘은 뭐 나이만 정주리는 나이 때문에 안 되겠지만 이건 컴퓨터가 해줄 거고 정은아 형제 자매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지역 평생 학습 교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기타 소득 250만 원이 있다. 필요경비 60%. 자, 그럼 기타 소득이 있으니까 이걸 소득 금액으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그럼 필요경비 60%라는 건 우리는 소득 금액은 40%다라고 하는 방식이 제 스타일인데 자, 그게 힘드신 분은 250만 원의 60%를 계산을 하시면 필요경비가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 필요경비를 빼면 1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라서도 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조금 넘었어. 이 사람이 250이 아니고 300이었어. 300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소득 금액이 120만 원이 될 건데 300만 원이었으면 그래도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에서 나의 기본문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 이하라서 되는 거고 100만 원이니까 딱.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 우리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정은아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이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는 거네요. 자, 그럼 사원등록으로 가서 자, 정진하게 자, 본인에 대해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자, 그럼 배우자 3번 자, 배우자는 금융소득 금액이 2,100만 원이어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됐고 다음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소 자, 소득 금액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음 자녀 4번 정준모 자녀 정주리
그리고 형제 자매는 장애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입력한 거는 끝이 났죠. 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자,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문제네요. 자, 7월달 급여고, 근데 공제 항목 보니까 건강보험료 정산,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것들이 올해 소득세 내고 하면 나의 소득의 그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정산이 되겠죠. 그 금액 차이 나는 만큼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줄면 플러스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계속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조정이 되면 그걸 이제 소급해서 올해 거 조정하는 게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이거예요. 자, 그럼 국진호 사원의 급여 자료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일. 승산부 국진호 사원은 2020년 7월 25일 퇴직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돼 있는 자료 이외에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이 사람 깔끔하네요. 기본급만 있고 공제 쭉 전부 다다, 그죠? 그럼 수당 등록은 필요 없고 공제만 좀 봐야겠네요. 자, 평가 문제에 국진호 사원의 퇴사일 입력하고 두 번째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우리 601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등록하시오. 7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9분 1번 급여로에서 쓰고 7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 이번에 환급 신청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7월 25일이죠.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그대로 이 앞에 써서 저는 열려 있네요. 사원 등록에 국진호 사원 클릭하시고 2020년 7월 25일 이제 7월 25일 자, 그리고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 등록으로 가고 여기에서 뭐 급여받기 수당은 없으니까 공제 등록에 가서 자, 첫 번째에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2번 건강보험료 정산. 자, 여기서 꼭 지금 우리 급여에다 입력할 건데 급여라고 했을 때에 공제 보이도록 하려면 여기에 동그라미 체크가 돼야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체크가 안 되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그 메뉴가 급여다, 상여다, 급상여다, 추가급여, 추가상여 이렇게 그 우리 들어갈 때 구분이 있죠. 이 구분 선택하는 거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 여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자, 그리고 여기에도 자, 그럼 뭐 더 이상 우리가 추가로 써줄 거 없으니까 확인하고 자, 급여는 7월달 급여고 구분은 1번 급여 그러니까 7월 25일로 들어왔네요. 자, 그럼 300만 원에 13만 5천 원, 10만 50원, 2만 4천 원, 1만 250원, 건강보험료 정산
25,320원. 장기 요양보험료 3,850원. 그럼 소득세가 뜨면 이 사람이 지금 결정세액이 14만 4천원 나와서 이 돈을 마이너스로 돌려주게 됐죠. 그럼 그대로 아래에 반영. 순서대로 치면 소득세 칸에서 금액이 이제 방금 중도태자정산이 뜨고, 그런데 내가 뭐 마우스로 클릭했다면 안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도태자정산 버튼을 클릭해서 반영을 해야 소득세가 산정이 되고, 그럼 우측에 중도 입력이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얘가 입력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창 닫고 원천징수 예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7월달 급여를 7월 25일 날 지급했고, 그럼 이 금액만큼 이 사람만 신고를 지금 하니까 이 금액만큼 환급 받아야 되는데, 우리 문제 마지막에서 얘 환급 신청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36만 4,910원을 우측 아래에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저는 미환급세액이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하는 게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럼 어려운 건 없죠. 이제 본 적이 있으면 보고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이번 문제 끝이에요. 자, 이제 다음 연말정산으로 와서,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 자, 사무직 박성훈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자, 가족은 등록되어 있고, 부양가족은 박성훈과 생계를 같이 한다. 조하나는 근로소득 3천만 원이 있다. 그럼 뭐 일단 기본 문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부라고 돼 있다는 거네요. 임명돼 있다고 했고, 조하나의 의료비 지출액 중 1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금액으로 실손의료보험금에 해당된다. 자, 그럼 이 100만 원만큼 지금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은 거죠. 그럼 의료비 세액 공제 받으면서 실손보험금 부분은 빠지도록 써주기만 하면 돼요. 빠지도록. 우리 그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그게 연말정산 입력 탭에 쓰니까 빼고 써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사원의 의료비 쪽에서 앞쪽에서 체크를 할 때는 지급한 돈을 다 쓰고 100만 원 옆에 실손의료비에 쓰면 그게 빠진 금액이 우리 정산명세에 반영이 되어서 같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 때는 빼고 쓰는 게 아니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도 쓰고 옆에 실손보험금 수령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박은별은 취약 전 아동이고 전 근무지 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로 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자, 평가 문제에서, 자, 전 근무지 정산 내역은 소득명세 탭, 뭐 의료비 탭, 소득공제 탭,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먼저 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서 박성훈 씨를 선택하고, 자, 첫 번째 자료가 이제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있고 상여는 없었고, 그리고 4대 보험이 있고 결정세액 납부한 세금이 이 금액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거 보고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전 근무지는 소득 명세라고 문제에 적혀 있죠. 그럼 이 소득 명세에서, 자, 얘
위치 까먹지 마세요. 여기 정정근무지 입력에 클릭해야 뜨죠. 예, 클릭하고 위에 정정근무지에서 주식회사 정통산업 급여는 3천만 원이고 사대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소득세는 60만 4천 원, 6만 400원, 자, 근무기간 쓰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 사실 근무기간 못 쓰는 분 없는데 K랩에 젖어버리면 K랩은 위에서 쓰다 보니까 아래서 빠뜨려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이제 다음 자료 보면 의료비가 있네요. 이 의료비가 방금 우리 문제에서 조하나 의료비 100만 원이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한다는 이거네요. 자, 그럼 620만 원이고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자, 그럼 의료비 탭으로 가서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 자, F2번 눌러서 조하나. 자, 의료 증빙 코드는 국세청이고 금액은 자, 620만 원을 다 쓰고 실손보험에 100만 원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면 컴퓨터가 520만 원을 인식해서 정산명세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고 쓰지 말라 그 이야기. 그럼 두 번 뺀 효과가 되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보험료에서 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방금 있었죠. 그 소득 금액 급여가 3천만 원이라서 기본문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였으니까 조하나 방금 배우자니까 이건 안 되고 박성훈 본인 것만 88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럼 소득 공제 탭에 가서 박성훈 본인의 지금 국세청 자료 위쪽에다가 본인 건강보험료 88만 원을 쓰고 조하나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막아뒀죠. 기본문제 대상자가 안 되니까. 자, 다음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있는데 자녀가 박은별 앞에 취학 전 아동 있는 거 720만 원 있죠. 자, 이건 지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이죠. 국세청 자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자, 이 공제는 되니까 자, 교육비도 자, 여기에서 지금 박은별 의 우측에 가면 이제 교육비 여기에 취학 전 아동인데 이 두 칸 중에 아래 칸이 국세청 아닌 거 쓰는 거니까 아래쪽 칸에다가 총 72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더 이상 자료가 없네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정산명세에 들어와서 전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의료비도 620에 100만 원 들어와서 여기에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면 3% 뺀 거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자, 참고로 AT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그
한도 같은 걸 물어보는 게 나와요. 한 번씩 이론 시험에 실기 이론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칙인수 영수증 열면 K레벨은 안 나오는데 얘는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이론할 때 우리 12만 원 해줘요. 100만 원 한도로 뭐 이런 이야기했던 한도들 있죠. 이 한도들이 아래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뭐 교육비도 자 1000만 원 본인 내면 전액이라 150만 원 세액 공제돼요. 뭐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걸 참고로 우리가 이론 문제 혹시 풀 때에 이런 거에 대한 글이 소득세 문제가 나오면 얘도 이용을 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죠? 뭐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도 있고 우리 신용카드도 들어가면 뭐 이런 정보들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시험 때에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써보는 게 좋겠죠. 근데 그 AT 시험은 뭐 실무 이론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메뉴에 있는 것들도 좀 써먹으세요. 자, 그럼 혹시나 해서 우리가 앞에 그 K랩 가지고 시험 볼 때 있죠. 지금 제가 그냥 K랩 열었는데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만약에 방금처럼 의료비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쓴다면 의료비 여기에다가 방금 620이었나요? 그럼 520이라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쓴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입력을 한다면 여기서 입력한다면 의료비에 가서 여기에 620이라 쓰고 100만 원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컴퓨터가 불러갈 때는 520으로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해줄 건데 그럼 지금 우리 방금 스마트AI하고 여기는 똑같은 형식으로 입력이 되는 메뉴인 거고 여기는 우리 결과값을 써서 반영시키는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 입력 탭 했을 때는 520이라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100만 원을 빼고 그래서 우리 그 문제 품고에서 그 시선의료보험금 30만 원 받은 거 있었던 거 기출 문제 푼 적 있었죠. 그때 30만 원 빼고 썼었잖아. 여기에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는 쓴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앞쪽에서 써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켜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 그 연말정산 입력 탭은 쓰는 거라서 두 개가 좀 섞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스마트에이는 자 우리 40일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전산 세무이급의 90회차를 좀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다들 표정 보니까 이제 준비되신 것 같아. 그죠?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저와 같이 오늘은 그냥 쭉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그냥 바로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서 볼게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일반 전표는 가급적이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컴퓨터에 바로 입력해 놓고 나서 내가 입력한 거 한번 확인하려고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려고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잘 안 보이고 우리 그냥 분개해 놓고 한 번에 입력하는 거는 사실 1, 2분도 안 걸리는 거 느끼셨죠? 입력은 이제 다들 엄청 잘 하시니까 우리 여기 적어 놓고 분개야 나중에 시간 돼서 봐도 적어 놓은 게 틀렸으면 걔 날짜만 찾아가서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자기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적어 놓고 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게 아마 컴퓨터나 휴대폰이 잘 보여도 이런 건 적어 놓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 자, 그럼 3월 13일 문제를 보면 자, 제조 공장의 직원을 위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이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이 글자만 가지고도 대변에 보통 예금에 1,800만 원이 나갔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확정 기여형이면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공장 직원 거니까 퇴직급여를 500번대로 써주면 되죠. 500번대의 퇴직급여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17일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강의료 40만 원에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자,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면 교육훈련비죠. 자, 그럼 제가 분개를 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 틀 이야기할 때 자, 비용 계정 과목은 차변, 수익 계정 과목은 대변,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무조건 전액을 쓴다라고 했어요. 전액을 쓴다는 건 지금 강의료가 총 40만 원이면 무조건 이 교육비는 40만 원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부했을 때는 교육비 40만 원인데 얼마 빼고 얼마 줬어 이런 식으로 장부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금액을 분리시키는 일이 우리 기말에 이용과 예상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린 지금 교육훈련비니까 차변에 교육훈련비라고 써야 되겠죠. 비용으로. 그럼 교육훈련비라고 쓸 건데 이 교육 대상이 영업팀 직원이니까 800번대의 교육훈련비고 이 금액이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자,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 건 예수금이고 금액은 35,200원이 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우리 종이에 적을 때는 자, 비용 자리 차변에 교육 훈련비 썼어요. 그리고 뭐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간 거 알겠죠? 그럼 우리 원천징수 부분을 대변에 써야 되는 걸 알겠는데 계정 과목이 뭐 선납세금, 예수금 이런 게 헷갈리시면 대변 자리는 부채 자리죠. 우리 예수금이 부채라는 건 우리 무수히 많이 들었죠. 또 다르게 말할게요. 제가 전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원천징수 이야기하면서 자산 처리하라고 적혀 있으면 선납세금 생각하라고. 그래요? 하는 눈빛이. 이제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원천징수 당했을 때는 우리가 법인세를 미리 냈다고 하는데 우리 분개할 때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는 선납세금 분개 잘 안 써요. 저도 그냥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다, 법인세 등이라고 바로 처리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원하면 자산 처리하라고 꼭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산 처리하라고 적혀 있으면 자산 자리는 차변이니까 그게 선납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금하고 헷갈릴 게 없겠죠. 지금 써야 될 자리는 대변이니까 예수금이다. 제가 이런 표현했죠. 가수금, 예수금, 선수금. 가수, 예수, 선수는 전부 다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돌림들이죠. 자, 다음 7월 12일 당사는 주식회사 미라컴의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300만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 충당금을 조회한 후 분개하시오. 이런 걸 보면 세무사의 시험이 조금 친절하죠. 장부 조회에 대한 내역을 조회해라, 잘 넣어뒀으니까, 혹은 잔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AT 시험은 그런 행동을 좀 잘 안 해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대손당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의 짝지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오늘 날짜 7월 12일 날 외상매출금 찾아서 외상매출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250만원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럼 250만원 잔액이 있는데 지금 대손 당한 거는 300만원이니까 전액을 끌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잔액 250 확인했으니까 자, 날짜 7월 12일 날 대변에 먼저 외상매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미라컴 300만원, 차변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짝지, 참고에 외상매출금 적혀있는 애 선택을 하고 금액은 방금 250만원이었고, 자, 시험 때 꼭 체크를 하세요. 대손충당금 당연히 조회하고 지금 대손 당한 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 당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매출채권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해야 돼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조회하라고 적어놓고선 막상 들어가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거 대손 충당금 끌어쓰거나 이런 현혹시키려고 하는 이유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 이런 거면 그 계정 과목 찾아서 바로 그 아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아래에 대손 충당금 없으면 대손 충당금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뭐 단기 대여금 받는데 대손 충당금이 없다. 그럼 전부 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 써야지. 있으면 단기 대여금 다음 번호 대손 충당금 짝지 쓰고 뭐 나머지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쓰겠죠. 자, 다음
10월 1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중 액면가 3천만 원을 3,085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당사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계정 잔액은 없다. 우리가 상환을 했으면 조기 상환했으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나 할증 발행 자금 잔액도 같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잔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사채만 지우면 되겠죠. 그럼 깔끔하네. 10월 11일 날 우리는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사채를 상환하면 차변의 사채. 우리는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상환한 거죠. 그럼 3천만 원만 빚을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보통 예금에서 3,085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장부에 3천만 원짜리 빚을 부채를 갚으면서 3,085만 원 줬으니까 사채 상환하면서 85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다라고 차변에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12월 12일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를 한 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김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단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자금 50만 원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우리가 증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대변의 자본금인데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러면 1,000만 원의 자본금 증가시키는데, 그런데 우리는 발행을 주당 2,000원 했죠. 그럼 2,000원이면 만주니까 2천만 원이 보통 예금 들어왔는데, 그럼 1,000만 원의 주식 발행하면서 이익 본 게 아니고 주식 발행하는 재비용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주식 발행하면서 우린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이건 빼고 이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이 30만 원은 뺀 나머지, 그럼 970만 원이 이익인데 초과금이 나왔는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50만 원 있으니까 그럼 이 50만 원도 빼고 그럼 92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나오도록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걸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면 12월 10일 날 대변의 자본금이고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은 2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변에 주식 발행 재비용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에 김법무사한테 줘야 될 돈 30만 원이 부채로 써놓고, 그래서 위에 970만 원 이익이라고 대차 차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50만 원 있어서 우선 상계를 하고, 그럼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이 9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주식 발행할 때든 사채를 발행할 때든 발행할 때 들어가는 재비용은 발행했기 때문에 손해본 돈이에요. 그래서 이익 본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줄일 거고 손해본 돈이 있으면 더 손해본 거예요. 발행 비용만큼. 여러분이
투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에 투자를 받는데 투자 받기 위해서 그 증서나 뭔가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돈만큼은 내가 덜 받은 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액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